생각대로 하는 게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빨리 정리를 해야죠.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냥 그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우선적으로는 일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분들이 바로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영상에선 대선 계산기란 표현을 썼네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른바 빅3 후보들의 공식 출마 선언 시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최근 정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관심인데요. 뉴스나이트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하고보다 좀 더 바빠지셨어요, 뉴스를 보니까. 네. 어쩌다 보니. 지금 저희가 시사평론가로 소개를 했는데 당분간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직함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별도의 직함이 생길 예정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시사평론가이자 방송인으로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근황 여쭤봤고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 열차가 6월 중에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뭐 사실상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뭐 경선 연기론 주장은 많이 좀 사그라들었죠. 예.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빅3의 이제 셈법이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지사는 뭐 원래부터 일정대로 가자 이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경선 일정에 쐐기를 받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 지금 계속 새 후보군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 좀 지지율을 갖다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후보군이 나오면은 당원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새로운 후보 쪽으로 쏠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빅3 구도를 갖다가 유지하고 다른 경쟁자들을 진입시키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좀 네. 그런 점에서 원래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원래 후보 등록일로 예정되어 있는 21일 이 전후를 해서 빅3가 다 출마 선언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이제 있습니다. 공식적인 후보 등록일이 21일이고 지금 잠시만요. 화면 그대로 놔주시고 지금 경선 연계 입장이 왜 나오냐면 아무래도 지금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평론가님? 글쎄요. 만약에 경선 연기가 된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유력한 구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후보들이 자발적 또는 인위적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경선 연기가 되면 뭐 9월 이후까지도 지지율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오르지 못한 후보들은 경선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내부적인 물밑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결국 친문 진영에서는 확실한 친문이 아니라 비문 색채가 뚜렷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문 단일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이재명 지사 다음 순위를 계속해서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편인데 네. 하지만 정세균 전 총리도 계속해서 대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고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원조 친노잖아요. 이렇게 되면 친노 친문 진영의 이 당심이나 민심이 한 곳으로 결집되기가 힘듭니다. 결국 경선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재명 대항마를 찾겠다는 친문 진영 내부의 어떤 전략적 판단인 셈인데 만약 그런 판단을 당 지도부가 용인하게 된다면 뜻하지 않은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용인하지 않게 된다면 마음이 급해진 다른 후보들,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강도, 센 강도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게 되면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후보 경선이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것 이상의 강력한 네거티브 경선이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도 변수지만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워낙 뭐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라는 돌풍이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 경선 어떤 시간표에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이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네. 민주당 내에서도 좀 당황하는 기색이 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게 보수 주류를 갖다가 바꾸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어떤 탄핵의 성격 이런 네. 것들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정치권을 주도해온 게 민주당의 주류,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주류인데
이 주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뭐 물결이 휩쓸려 가듯이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고 상황 변화도 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기성 정치권의 판바꾸기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민주당 안의 주류와 비주류의 판바꾸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이준석 돌풍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준석 변수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어떤 뭐 출마 경선 연기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유력 주자인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반대 속에서 과연 경선 연기가 가능하겠느냐. 결과적으로는 경선 연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렵다고 보시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면 일단 지지율 1위인 이 지사가 경선 연기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 이달 초로 예정이 됐었던 건 이제 대선 기획단 출범 아니었습니까? 중순으로 연기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지금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경선을 연기할 마땅한 명분이 일단 없기는 하고요. 그리고 뭐 대선 기획단은 조금 연기됐습니다만 정말 경선을 연기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발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선이 연기될 것이냐 마느냐보다 제가 만약 이재명 지사의 참모라면, 이재명 지사 캠프라면 네. 과감하게 경선 연기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후보의 여유가 사뭇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정무적인 판단을 제가 시사평론가로 했을 때 경선 연기에도 이재명 대세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안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선 연기까지 하고 뭐 물밑 단일화 등을 통해서 친문 단일 후보 냈는데도 이재명 지사가 이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말 민주당 친문 비문 모두의 승복을 다 받는 원팀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일정이 사실 원칙상 맞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만 네. 경선 연기로는 이미 불거진 마당에 연기를 하지 않고 원래 일정대로 다소 일찍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일찍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겁니다. 예. 일찍 이재명 지사가 선출되면 설춘된 이후에도 과연 친문,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나 전략가들이나 당원들이 과연 온전하게 100%의 마음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승복할 수 있겠는가. 전 이게 더 큰 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서 가라. 상대가 원하는 걸 과감히 들어주면서 그래 연기합시다. 그러면 많은 민주당원들이 대인의 풍모를 느끼면서 이재명 지사를 더 많이 지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연기가 될지 안 될지는 지도부밖에 모르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시사평론가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이재명 지사 측에 차라리 받아들이시라. 그게 오히려 훨씬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조언을 이 자리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나 민주당 어떤 원칙적으로나 경선이 연기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 입장을 좀 고려해서 본다면 그런 조언이 가능하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도 일위의 여유라고 한다면 뭐 여유롭게 이제 친문까지 안고 가라. 그렇게 된다면은 뭐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준석 변수라고 하는 게 2030 세대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때 상승작용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동안의 부동산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걸로서 뭔가 민주당이 새롭게 돌풍을 일어날 기제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지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민주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뭔가 새로운 바람에 같이 간다. 이렇게 되면은 상승 기류를 같이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괜히 연기했다가 어디서 또 역풍이 맞을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 만약에 내가 참모라면 저는 빨리 경선을 같이 하는 게 지금의 이 돌풍 바람을 함께 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하지 않나 봅니다. 지금 보면 일단 지도부가 판단해야 된다는 후보들이 있는데 지도부가 판단한다면 그 기준점은 어떤 게 될까요? 고려한 어떤 대목들이 있다면? 첫 번째 기준점은 네. 원칙인데 이 원칙은 당원 당규입니다. 그런데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냈는데 매우 큰 역풍을 맞았죠. 그 아픈 경험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 당규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게 상당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원칙을 이기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라면 용인이 되는 법인데 그리고 민주당의 책임당원, 권리당원 다수는 사실상 친문 아니겠습니까? 경선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저는 경선 연기 쪽 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정무적인 명분을 지도부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만약 연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네. 국민의힘과 우리도 일정을 맞추겠다. 이것만한 명분이 없는 셈이죠. 그러면 충분히 돌파는 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지도부에서 이렇게 대놓고 경선 연기론을 띄우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서서 본인의 입으로 이건 부당하다 말하는 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 주변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이나 뭐 일부 다른 의원들, 분당의 김병욱 의원 등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겠지만 네. 본인이 나서서 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대선 주자로서 적절치 않은 그림이거든요. 그럼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돌파가 된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봤을 때 친문 당원들, 그러니까 문자 열심히 보내고 게시판 열심히 댓글 다시는 분들이 지도부를 대단히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압박을 송영길 대표와 이 최고위원들이 견뎌내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최고위원은 친문이 또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을 사실상의 결정권을 지닌 송영길 대표가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의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 소위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가자, 일정대로 가자예요. 반면에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라든지 다른 주자들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연기하자 이런 거거든요. 여당의 좀 고민과는 다른 갈래입니다. 그렇죠. 다른 갈래기긴 하지만 여기도 근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청년들에게 소위 말하면은 원칙 이런 부분들이 원칙은 원칙인 공정함. 거고 공정은 공정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꼼수를 쓰다가 오히려 민주당이 경선을 연기했다고 치면은 네. 윤석열의 입당이 만약에 늦어지면 그럼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그 결국은 주도권을 갖다가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현실적인 이득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봤는데 그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양강 구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오차 범위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격차가 좀 벌어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조사 결과는 지금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5월 31일과 6월 1일, 6월 2일 사흘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여론조사 기간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사흘씩이나 걸리진 않아요. 그럼 실제 조사는 31일과 6월 1일 이틀에 걸쳐서 거의 응답을 다 얻었을 것이고 예. 여론조사에 응답 잘 하지 않는 소수의 표본을 기다리느라 6월 2일 하루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금 또 모습을 드러내면서 연희동에서 모종린 연세대 교수를 만나고 그 자리에 뭐 저도 있었습니다만 네. 또 과감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메시지를 낸 건 6월 2일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접해진 것은 6월 2일 오전 이후입니다. 그 같은 자맹을 깬 행보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조사이기 때문에 과연 큰 의미가 있는가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기에 이런 생각이. 그 지금 말씀하신 연희동 회동은 반영이 안 됐지만 그 전에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접촉한 뭐 전화 통화라든 그런 거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치 일정에서 가장 최신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반영 안 된 조사를 지나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예. 반면 또 다른 조사가 오늘 하나 발표됐는데 MBN과 매일경제 조사를 보게 되면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43.8%, 이재명 지사가 34.1%, 9.7%라는 훨씬 더 큰 격차로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갑니다. 이 조사는 6월 1일과 6월 2일 양일에 걸쳤기 때문에 네. 적어도 6월 2일에 이 모종린 교수를 만난 소위 연희동 이슈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해졌다는, 반영이 되었다는 조사인 거죠. 그런 점에서 잠시만요. 저는 MBN 조사 결과도 좀 올려주시죠. 지금 자막으로 네. 나오고 있네요. 아,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5월 31일과 6월 1일에 주 응답자가 모집된 저 MBS 4대 기관 여론조사보다는 6월 1일과 6월 2일 양일간 조사된 MBN 매경 조사를 이야기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네. 전화 면접 조사냐 ARS 조사냐 조사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조금 있습니다만 가급적 최신 일정을 반영한 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이해를 돕게 설명해드리면 앞선 조사 결과는 5월 31일부터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까지 진행된 것이고 또 후에 말씀드린 건 6월 1일, 2일 어제까지 이제 조사 결과인데 장평론가님은 최신의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언론 노출도에 따라서 지지율이나 또는 적합도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네. 노출도가 없고 신비주의 전략으로 가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까지 패턴이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뭐 그 요동치는 지지율 이거는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눈여겨볼 지점은요. 이재명 지사가
꾸준하게 20% 초반이었는데 지금 20% 초반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는 20% 지금 후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즉 그동안에 꾸준하게 20% 초반대였다가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네.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에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낙연 전 대표나 또는 정세균 전 총리나 벌써 지금 몇 달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지지율의 상승을 못 일으키니까 민주당 지지층, 특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일정 정도 이재명 지사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저는 이 변화가 요동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보다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 상승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범여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도 있거든요. 그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여권만 따로 떼놓은 조사인데 일단 이재명 지사가 32.2%, 이낙연 전 대표 13.2%,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추미애 전 장관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5.1%. 이 조사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6월 초에 이제 이루어진 조사 결과인데 혹시라도 조국 전 장관은 회고록 좀 역할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세균 전 후보가 전 총리가 굉장히 상처가 아플 것 같아요. 이 조사에서. 왜냐하면 벌써 총리 그만두고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지지율의 어떤 반등을 못 이뤄냈는데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책이 딱 나오고 나서 정세균 총리, 다른 후보들 가운데서도 네. 유독 정세균 전 총리가 소위 그 조국 전 장관 또는 친문 진영의 구애가 좀 있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추윤 갈등의 핵심이었던 당사자가 딱 등판하니까 원조가 돌아오니까 지지율이 싹 쏠려버렸어요. 추미애 전 장관으로. 네. 이렇게 본다면 정세균 전 총리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고 소위 말해서 저희 그 당내 강성 세력에게는 추미애 전 장관이 뭔가 또 하나의 구심점으로 앞으로 갈 가능성. 다만 지지율이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출발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도 좀 향후에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이건 지켜볼 대목이 되겠죠.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든 상황을 추정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추 전 장관 입장에서도 고심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등판 가능성이 어떤지 그리고 앞서 나온 법여권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일관되게 추미애 전 장관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올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로서 제 소견이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이해도가 맞아떨어집니다. 열린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내야 되고 대선 단일화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은 가능한 오래 언론에 노출되고 싶겠죠. 그런데 민주당 경선을 참여하게 되면 컷오프의 위험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나치게 낮은 지지도가 나올 경우 본인도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세균 전 총리를 이겼다는 게 정 전 총리 측에서 뼈아플 일이지만 여권 내부에서 5% 지지율 나왔는데 좋아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거의 한 정당의 단일 대선 후보로서 최종 단일화 직전까지 계속해서 대선 후보 대우도 받을 수 있고 미디어에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다시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은 통합을 내세우겠죠. 일정 부분 지분을 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감을 얻게 된다면 통합을 명분으로 해서 또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열린민주당으로 대선 후보 출마 어찌되었든 반드시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게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는 일정 부분 소구력을 가지겠지만 중도층이나 무당층 민심이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위선, 내로남불을 한번 심판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아니 회초리 때렸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도층과 무당층 또 2030의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수 정치권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등판하고 지금 부각되는 걸 내심 반기는 분위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